지난 5일에 방영된 PD 수첩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인 이미란 씨의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한 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을 연출한 서정문 MBC PD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C 서정문입니다. 네. 아니 괜히 그저 이분이랑 엮여가지고 우리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MBC 직원이 여기 KBS 와도 괜찮습니까? 저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MBC 살리기에도 네. 시간이 없을 텐데. 이렇게라도 나와서 도움이 된다면 네. 열심히 나와야죠. 아, 고맙습니다. 요즘은 융합, 통합.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지 사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방송 내용 저희가 좀 추려봤거든요. 그 요약본 잠시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홀로 집을 나섭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봬요. 아무도 안 보였었어요. 오로지 친정 식구들만 나와 있어요. 말 한마디 얘기 없을 때 화장을 해서 끝내버린다는 말이 안 되죠. 유명 호텔의 사모님이자 조선일보 박용훈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삶을 포기한 것인지 치우겠어요. 그냥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따가 말끝마다 들으면 손 잘라버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당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변명하고 싶지 않고 요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분명히 휘땅할 때까지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하루 동안 방용훈 사장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용훈 사장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새롭게 올라오는 듯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청률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편은 6.2%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지요? 3년 전 일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워낙 그 사건 자체가 조금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 정도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실 정도라는 건 사실 예상은 못했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굉장히 그 불편한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방용훈 사장이 왜 인터뷰에 응해줬을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저는 이제 금방 통화를 끝내실 줄 알았는데 약 1시간 가까이 통화가 이어졌고 이제 전화를 한번 끊고선도 한 2번, 3번 더 전화가 됐었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병치료차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무료한 상황이기도 하셨던 것 같고 한편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이제 방용훈 사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충분한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된 이후에는 혹시 뭐 연락을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내가 얘기한 의도와 너무 다르게 나갔다라든지. 네, 사실 방송 이후에 전화가 오진 않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그 법무법인 통해서 이제 반론 보도를 청구할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 증명만 지금 날아온 상태입니다. 시민들 이 방송 어떻게 봤는지 직접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그들이 어떤 비호 세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들도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들이 없이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큰 이름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눈치를 보겠죠. 그 1등 신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그 1등은 아니지 않나요? 장제원 사건과 비슷하게 수사가 부실했다, 미진했다 이런 점들은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 PD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을 좀 방송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가정사로 접근하고 싶진 않았고 진짜 단순한 가정사라면 다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 전후에 벌어진 형사 사건들을 봤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꾸로 수사 결과로 이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거는 조금 취재해서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고 임일한 씨의 형부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 내용에도 계속 등장한 인물이었죠. 인터뷰 내용 중에 방송에 보도된 것보다 더 가혹하고 엽기적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절제해서 보도했다. 선정적,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이목을 끌 수도 있었는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사실 방송에 나온 것조차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뒷단에 있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추려낸 게 이제 방송에 나온 정도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은 이제 임일한 씨가 겪었다라는 학대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서 검증되느냐 그 부분이 좀 걸려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했을 경우에 임일한 씨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금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 내용을 보시면서 또 주목을 끌었던 점은 방용훈 사장과 서정문 PD와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함께 보시죠. 저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휴먼하고만 얘기해서 휴먼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상황을 판단해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쪽이 그 친정댁이세요? 아니지. 그럼 저한테 제 원래가 성격이 걔하고 무슨 얘기를 제가 나누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걸 하셔야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남의 가정사를 갖다가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아무것도 아니어서 방송했죠. 저도 직접 통화하신 분에게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면서 그 명백한 협박의 증거로 이제 보통 언급 많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인식하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협박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까지 의도적인 어떤 협박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통화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 대화의 톤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방용훈 사장도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이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제 협박도 뭐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말을 하기 직전에 뭐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저로서는 그냥 편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맥락을 그대로 살려서 방송을 내보낸 거고, 이제 제가 이 멘트를 방송에 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임일한 씨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 보면 이제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라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남기고선 투신 자살을 선택하는데, 임일한 씨 같은 경우에는 33년 동안 방용훈 사장과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선일보 방용훈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한다? 그럼 그녀가 그 수십 년간 보고 듣고 느꼈던 그 힘이 저는 방용훈 사장이 저랑 나눴던 대화 속에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송하자. 방송해야 제가 느꼈던 어떤 느낌, 임일한 씨가 느꼈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일말이라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제 그 멘트를 방송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 자주 위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해본 적 없거든요. 이거 위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원래 사람들 위협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는.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고 임일한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송밖에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미란 씨의 남편인 방영훈 씨는 코리아나 호텔 사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어 왔던 그 와이프는 조선일보 방영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장자연 사건 관련돼서도 방영훈 사장을 조선일보의 사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방영훈 사장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일영 씨의 차남이자 현재 조선일보 사장인 방상훈 씨의 동생이죠. 그리고 조선일보 주식의 10.57%를 보유해서 4대 주주입니다. 참고로 방상훈 사장이 30%로 최대 주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방용훈 사장이 이제 그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을 때도 경찰 수사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조선일보와 방용훈 사장을 떼어서는 생각해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내용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 주거 침입 사건은 CCTV라는 물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용훈 사장과 방용훈 사장의 큰아들이 뭐 돌멩이와 얼음 도끼를 들고 이제 들어간 사건인데, CCTV를 보면 누구나 이 두 사람이 조금 주거 침입을 저질렀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실제로 행패를 막 부리잖아요. 부리죠. 네. 근데 경찰과 검찰은 그 방용훈 사장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돌멩이로 문을 찍어서 문을 이제 파손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 기소를 유예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유예한다는 거는 이제 봐주는 거잖아요. 진짜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명백한 물증 있는 사건에서도 방용훈 사장과 그의 아들은 저렇게 쉽게 법 테두리 밖으로 떠날 수 있구나. 대체 이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번 PD수첩 방영 이후에도 인터넷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일간지들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한겨레나 경향신문 두 곳이었고, 경향신문은 그동안 방영훈 사장 부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층 취재를 하지 않은 언론을 꼬집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을 싣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기 보도의 양상. 2016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당시 몇 건 없었죠. 몇 개 안 되는 보도 중에도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계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이고, 그리고 여기가 제목으로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 숨은 1인치 기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써서 이 사건을 상당히 길게 보도를 합니다. 그 내용 안에 물론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속설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이제 약간 자극적인 요인들도 주로 많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상당히 통찰적이게 봤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기존의 주류 언론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매체 비평이라는 형태로 이제 매체를 비평할 수 있는 어떤 언론이거나 한국에 소재를 두지 않은 어떤 언론을 제외하고는 초기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 있는 매체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2016년 9월 이미란 씨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원 등 통신사와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요. 10대 일간지 중에서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이 지면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고요. 눈에 띄는 점은 방송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거의 접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상파 3사, 종편 4사 중에서 MBC만 사건 사고 형식으로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KBS는 당시 취재를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2016년 9월 2일 날 고 이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KBS에는 촬영팀이 두 팀이나 현장을 나간 것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한 팀은 시신이 발견된 가양대교로 나갔고, 한 팀은 이제 관할서인 고양경찰서로 가서 취재도 했고 그 촬영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회사로 복귀하고 나서 내부의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올리면 데스크들이 뭐 승인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나갔던 기자가 보고 형태로 좀 자세한 내용을 실은 보고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삭제가 돼 있는 것을 왜요? 발견을 했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에는 뭐 당시
형사과장의 녹취도 들어가 있고 또 유가족에 확인한 결과 고 이미란 씨,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재했던 기자를 한번 물어보니까 당시 상황을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명은 얘기를 했고 한 명은 기억이 뚜렷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게 뭐 이미란 씨의 차인지 또 이미란 씨인지 확정할 수가 없었고 또 자살이기도 해서 그렇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데스크에서 이제 그 보고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KBS는 자살 사고는 안 다룹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유력한. 예, 인사의 이제 아내이기도 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13년차 기자인데 어떤 기사가 뭐 팩트가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거나 해서 데스크가 이제 사후에 삭제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의 어떤 그 내용인데 이걸 삭제하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CTV 영상은 저희 KBS가 단독 보도를 2017년에 먼저 한 사안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아주 파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CCTV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를 한번 만나서 그때 당시 이게 왜 후속 보도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자료들을 입수를 한 건데 후속 보도가 왜 이어지지 않았냐라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최초의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은 본인도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느꼈고 그 부분을 굉장히 다루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평소 경찰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보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그냥 여건상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KBS 보도 이후에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한 건들이 많았던지를 한번 살펴봐도 그다지 그게 뭐 따라 쓴 보도 몇 건 외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특히 뭐 KBS 요 삭제 문제라든가 또는 타사 언론사들이 왜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뭐 다 확인될 수 있어서 확인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정황상 짐작은 이래요. 이걸 사건 사고로 다룰 수는 있거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2보, 3보가 나갈 만한 사안들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뭔가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다뤘을까라고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업계죠. 같은 업계에 연관돼 있는 집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게 가족 사이에서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그게 하필 자살이다. 근데 내용이 복잡한 것 같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게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쪽 계에서 이 업계 안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덮었다라고 얘기까지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하니까. 지난 5일이었죠. 조선일보 창간 99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상훈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비판을 불편해하는 세력이 조선일보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라는 내용을 기념사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주일가 일탈 행위 의혹, 또 박수화 문자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뭐 기사 거래 의혹들, 과거 친일행자 5.18 왜곡 보도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비판을 불편해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어떤 진실은 사라지고 이게 뒷단에 어떤 음모 같은 게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언사를 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언론인으로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방상훈 사장의 커멘트와 아까 이제 그 장자연 건에서 나왔던 김대중 전 주필의 이제 칼럼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원들을 일체화시키는 발언들이잖아요. 저는 뭐 상당히 많은 조선일보 기자가 상당히 일체화된 채 살아온 측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조선일보의 운명과 사주 그 일가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이 상당 부분 일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세대가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내부에서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실제로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친인을 끊어내는 것이건 역사를 끊어내는 것이건 아니면 이 사주 리스크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건 간에. 네. MBC PD수첩 서정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